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미정입니다. 이번 강의는요, 붕당의 전개 과정과 변질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요, 사림이 주도권을 잡게 되면서 동인과 서인으로 분당이 되는 과정, 그 다음에 동인이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분당되는 과정을 살펴봤어요. 여러분들이 그 파트에 대한 복습이 명확하게 되셔야지 우리 오늘 들어가는 예송과 환곡을 마스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강의를 조금 요번 강좌는 영강으로 쭉 듣지 마시고요. 지난 강좌를 한번 들으시고 정리를 제대로 하신 다음에 요번 강좌를 꼭 수강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내용 들어가 볼게요. 복습 들어갑니다. 자, 기출주제 31이고요. 자, 우리 이미 이 선조 시기 때 사림이 주도권을 잡는다. 앞에서 훈구하고 사림의 충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4번에 걸친 사화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사림은 향촌사회의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인재를 양성했다. 그래서 선조 무렵에 중앙정계를 꽉 장악했던 게 바로 사림이다. 사림이 위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선조 시기 때 사림이 분파가 되죠. 분파는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게 됐다. 여러분, 이렇게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게 됐던 직접적인 계기가 있어요. 제가 국회의원들 이렇게 당을 구성하는 거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이슈거리,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학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많이 지향하고 있지만 너 어느 학교에서 배웠어? 말하자면 이제 그게 뭐 학연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정치적인 색깔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사림 역시 누구를 스승으로 모셨어?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니에 따라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우선 제가 먼저 편의상 이 학문의 스승으로 삼았던 사람들을 미리 좀 표기를 하게 되면요. 서인 같은 경우는 이하고 성원, 그다음에 동인 같은 경우는 이황 또는 조식, 그리고 서경덕, 이런 분들을 스승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동인의 파, 서인의 파. 그런데 처음에 동인과 서인이 나뉘어지게 됐던 어떤 직접적인 계기는요, 관직은 하나인데 여기에 사림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직의 자리를 가지고 분파가 이루어지게 되죠. 자, 첫 번째 그 사건이 이조전랑직의 문제였다. 그래서 이 이조전랑직에 처음에 누가 추천받죠? 자, 동인의 김효원, 김효원. 그 다음에 서인의 심의겸. 처음에 이제 김효원이 추천받았다가 나중에 이 김효원이 추천받을 때 심의겸이 반대하다가 나중에는 김효원이 자리를 물러날 즈음에 심의겸의 동생이었던 심춘겸이 그 추천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문제로 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살고 있었던 동인 파가 몰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양을 중심으로 서쪽에 집이 있었던 서인 쪽의 파가 이런 식으로 여기에 어떤 학파적인 색깔까지 가미가 되면서 서인과 동인으로 나뉘어지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정치적 이슈가 하나가 더 있어요. 척신정치, 청산의 문제가 있죠. 외척들을 우리가 앞으로 정계를 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외척들 가담시킬 것이냐. 옛날에 여기에 막 대윤이니 소윤이니 싸우고 막 이랬었던. 근데 기존의 어떤 신진사림이에요. 신진사림. 새롭게 어떤 등장하는, 그리고 막 개혁에 대한 욕구가 막 넘치는 이런 동인들, 신진사림입니다. 척신정치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낡은 정치 세력 다 배제하겠다 해요. 근데 서인은 기성사림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세력이에요. 우리가 그전에 그런 거 다 해봤는데 별로 소용이 없어. 이렇게 배제시키고 저렇게 배제시키면 쓸만한 인재가 없다. 이쪽 서인은요, 척신정치를 포용하는 쪽으로. 이런 어떤 학파적 성격과 그 다음에 정치적 성격 같은 것들이 맞물리면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동인이 다시 나뉘죠. 자, 동인이 어떻게 나뉘나요?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게 되는 계기는 정여립의 모반 사건이 계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모반 사건으로 인해서 정철의
건저희 사건이 어떤 직접적인 분파의 원인이 됩니다. 정철은 서인 정철이죠. 그 서인 정철에 대한 어떤 처벌의 문제를 두고 북인과 남인이 강경 처벌할 것이냐 아니면 온건하게 처벌할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분파가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렇게 분파된 이제 북인 쪽에서 누가 올라오게 된다? 광해가 올라오게 된다. 광해를 즉위를 시키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광해군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현대적인 시점에 와서는 이제 묘호명이 사실 뭐 선조, 그다음에 뭐 태종 뭐 이런 식의 조나 종을 쓰지 않고요. 격화됐단 말이죠. 근데 평가를 조금 달리 해야 된다. 연산군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대중 영화로도 다시 뭐 대동법과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들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광해군은요. 결국에는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자, 보시면 언급이 됐었습니다. 이 광해군 같은 경우는요. 중립 외교를 했다는 거. 즉, 당시에 이 명나라와 그 다음에 새롭게 부상하는 후금, 이 후금이 뜨고 있었던 이런 상황. 사실 이제 명나라는 지는 해였죠. 그런데 이 명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임진왜란을 겪었을 때 우리를 도와줬던 나라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때 당시에 이 명의 은혜를 저버리고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저 후금이라고 하는 나라와 화친을 했다. 중립외교를 했다라고 하는 명분. 그 다음에 또 하나. 폐모 살제. 인목대비 폐위시키고요. 그 다음에 영창대군을 살해했던 바로 이러한 부분들, 도덕적으로 굉장한 스크래치를 얻게 되죠.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결국에는 인조 반정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 인조 반정. 그래서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면서 더 이상 이후에 중앙정계에서 북인의 모습은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는 어떤 정쟁의 모습에서는 여러분 이제 인조 이후에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예송이나 환국을 배우시게 될 텐데 여기에서 북인이나 동인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은 틀리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남인하고 그다음에 이 서인이 서로 공존하는 체제를 유지하면서 어떤 붕당의 모습이 보여지는구나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인조 반정은요. 이 서인 쪽에서 지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서인 쪽에서 적극적으로 주도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남인 쪽에서 같이 참여하는 형태로 인조반정이 이루어지게 됐다. 자, 그다음에 이들 남인과 서인이 상호 공존하는 식으로 서로 이제 의견을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여당과 야당과 어떤 그런 고른 균형 있는 모습을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인조 이후에. 자, 그런데 문제는 인조 시기 때 외교적인 방법이 바뀌게 되죠. 이때 중립외교를 취했는데 이미 국제 정세상 명나라 지는 애 후금 뜨는 애예요. 그런데 자, 이때 외교 관계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친명, 배금. 명나라 은혜를 잊을 수 없다. 친명. 그 다음에 금나라에게 등을 돌려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기에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되냐면 두 번에 걸친 호란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겪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인조가 삼전도의 굴욕까지 당하게 돼요. 당시에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 그리고 사막사 다 볼모로 끌려가게 되죠. 소현세자가 겨우 이제 본국을 다시 돌아왔는데 뭐 청나라에서 본 굉장히 놀라운 광경들을 많이 봤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생각보다 오랑캐의 나라라고 우리가 치부했었는데 굉장히 어떤 우리보다 발전된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상업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화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이 소현세자가 아버지께 이제 그런 언급을 많이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인조의 입장에서는 삼전도의 굴욕을 당했고 그런 모습을 너희 아들들이 다 봐놓고 어떻게 청나라의 그런 좋은 점을 본받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둘 사이에 굉장히 갈등이 깊었다라고 합니다. 소현세자는 얼마 안 있다 사망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그 이후에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 인물은 자, 효종입니다. 그런데 이 효종은 장남이 아니라 차남이에요. 차남이었던 복림대군이 왕으로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정계 상황을 살펴볼까요? 정계 상황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
자, 효종 시기의 키워드. 자기 형하고 아버지하고의 어떤 갈등이 있었던 걸 다 봤잖아요. 효종 시기 아버지의 치욕을 갚아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시기의 키워드는 북벌이에요, 여러분. 북쪽 오랑캐를 치겠다. 아버지의 치욕을 갚아주겠다. 이게 북벌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오군영 중에 하나였죠. 이 어영청을 중심으로 해서 군대를 키워나갑니다. 자, 그러나 뭐 이제 이렇게 북벌을 추진할 때 역시요, 누가 주도를 했냐면 이쪽에서, 서인 쪽에서 주도를 해요. 물론 이제 처음에 북벌을 시행할 때는 남인 쪽에서는 반대 의견을 피력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요, 요거 내용이 사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남인 쪽에서도 이후에 숙종 무렵에 한번 북벌에 대한 시도는 있었어요. 물론 잘 되지 않았지만, 이때 당시 효종 시기 때 북벌 서인 쪽에서 주도를 하게 되고, 그런데 이게 잘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시 청나라가 러시아를 정벌하는데 우리에게 군대 요청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 쪽에서 사실은 청나라를 치려고 만들었는데 그들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군대를 보내게 돼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원래 청을 치려고 만든 건데,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뭐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서인들이 인조반정으로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권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북학 뭐 이런 걸 외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 북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명분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뭐 그런 현실적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이렇게 군대를 막 지원을 해줬다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자, 효종 시기고요. 자, 남인과 서인의 어떤 이런 붕당의 모습, 그리고 이렇게 정쟁이 막 극대화되는 모습은 효종을 넘어서서 그 다음에 즉위하는 현종 시기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예송이라고 하는 문제로 불거지게 되는데요. 자, 이 예송은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돼요. 첫 번째 1차 예송입니다. 1차 기해 예송. 이 기해 예송은 효종의 사망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효종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당시 이제 이 현종의 할머니 격에 해당이 됐던 이 자의대비가 아직 살아계세요. 그래서 이 자의대비에 대한 상복의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남인 쪽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게 되냐면, 자, 효종이 사망했다. 왕실의 예법에 따라서 자의대비는 3년상을 입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반대쪽에 이 서인 쪽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게 되냐면, 아니다. 사대부의 예법을 적용시켜서 1년상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돼요. 그 당시에 국가의 예의 범절이 담겨져 있는 국조오레이를 기준점으로 삼았고요. 그 다음에 주자가래, 이 주자가래는 주자가 만든 가정의 예법서예요. 즉 사대부에 대한 예법서들이 담겨져 있는 그 사대부의 예법서를 적용시킨 거예요. 이 문제가 왜 불거졌을까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그냥 이렇게 상복을 몇 년 입는 걸 가지고 왜 이렇게 싸웠을까? 서인과 남인은요, 이걸 누구의 어떤 그 의견이 채택되느냐에 따라서 당시에 어떤 이 정세를 권력을 딱 쥘 수 있는 그런 판가름을 낼 수 있는 어떤 논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왕실 쪽에서는 이게 효종, 차남으로 올라왔던 이 효종이 왕으로서의 정통을 인정해 주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사실은 다 얽혀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1차 기해 예송. 자, 그런데 누가 어떤 그 의견이 채택이 됐을까요? 자, 첫 번째 기해 예송은 서인의 승리로 끝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인이 주도권을 잡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송은 두 번 일어나게 되는데 2차 예송이 불거지게 됩니다. 자, 갑인 예송이 불거지게 된다. 자, 이 2차 갑인 예송은요, 효종의 비가 사망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 누가 살아계시냐면 자의대비가 할머니가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예법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는 거죠. 전례 없는 일이 벌어져서. 그래서 2차 갑인 예송 때는 남인 쪽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게 되냐면 효종의 비가 사망했는데
1년상, 왕으로서의 예법을 적용해서 1년상은 치러야 된다. 아니다. 서인 쪽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요. 서인 쪽은 9개월 하면 된다. 상복 입으면 된다. 요런 주장을 하게 돼요. 이게 충돌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자, 보실게요. 얘는 요렇게 9개월. 요 의견이 충돌이 되는데 결국 2차 갑인 예송에서는 어느 의견이 채택이 됐을까요? 자, 남인의 의견이 채택이 됩니다. 1년상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만약에 서인의 의견이 채택이 계속됐다면 서인 정권이 힘을 막강하게 가졌겠죠. 남인 정권이 계속 가졌다면 남인 정권이 굉장히 막강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 예속 논쟁의 두 번에 거친 예속 논쟁을 통해서 처음에는 서인이 주도권을 잡고 두 번째는 남인이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한 번씩 정권을 쥐게 돼요. 자, 그런데 당시에 어떤 이러한 정쟁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온 이후에 즉위하게 되는 숙종 시기 때는요.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떤 정치의 모습이 국왕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판도가 신료들을 위해서 좌지우지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강력한 아주 이 카리스마 있는 군주가 올라와서 강력하게 이 왕권 강화를 추진하는, 그래서 정치의 판가름이 신료가 아닌 왕이 중심이 돼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게 돼요. 즉 우리가 탕평이라고 하면 영조하고 정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탕평의 처음의 모습은 환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숙종 시기 때 먼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초기 탕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환국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정치적인 국면을, 판을 뒤집어 바꿔주는 거예요. 환국. 자, 그러면 보실게요. 환국은 총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환국 3번에 걸쳐 이루어지게 된다. 자, 첫 번째 경신환국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사환국이고요. 자, 세 번째 갑술환국이에요. 정치적인 국면이 계속 한 번씩 갈아엎어진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암기하기가 좋아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정치적 주제는 2개예요. 예송, 환국. 예송 몇 번? 2번. 환국 몇 번? 3번. 총 5번에 걸친 어떤 정치적인 국면이 바뀌게 되는데 처음에 서인 주도권 잡는다. 그 다음에 남인 주도권 잡는다. 다시 이 경신환국을 통해서요. 서인이 주도권을 잡아요. 자, 그 다음에 기사환국을 통해서 남인이 주도권을 잡아요. 그 다음에 갑술한국을 통해서 서인이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엔 서인이 주도권을 잡는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잡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결과부터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 조금 빠르게 접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결과부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한 번씩. 그래서 서인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정권 서인으로 끝나는 겁니다. 서인. 자, 요렇게까지 좀 보고 우리가 교재 내용을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광해군 때 보실게요. 북인이 집권합니다. 외란 때 역할이 북인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조시 밑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이 북인의 일파가 많은 의병장을 배출하고 임진왜란 때 활약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이 광해를 또 왕으로 즉위하는데 또 많은 영향을 끼쳤고요. 그러나 이제 이 북인 같은 경우는 서인과 남인을 배제했다는 거. 또 학파적으로는요, 북인에서 특히 조식의 학문을 굉장히 추앙했어요. 나머지 이황이나 뭐 이현적이라든지 이런 학문을 조금 배제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 자, 그런데 인조반정으로 인해서 북인은 몰락을 하게 되죠. 그 원인은 중리배교, 그 다음에 폐모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반발로 인조반정을 일으켰다. 저 영창대군, 자기는 이제 배다른 형제죠. 이 배다른 형제를 우리가 증살했다라고 해요. 기록상에.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게 됐는데 여러분 이게 너무 광해군이 시행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있으면 모든 업적을 다 대통령이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죠. 이 대통령을 올려준 이 여당, 이 당론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당시에 강경 세력이었던 북인의 일부가 사실은 이제 이 광해군이 왕이 되지 못하면 이 북인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잖아요.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아주 과격한 행동이 벌어지지 않았나 또 이런 정치적 해석이 있습니다. 회무살제. 자, 그 다음에 인조 시기. 결국 이제 서인의 주도하에 인조가 왕위로 즉위를 하게 되고요. 이 무렵까지 여전히 남인과 서인에 대한 어떤 이런 분당의 모습은 상호를 비판하고 서로 공존하는 체제. 그러니까 완전히 그 한쪽 당에 해당되는 거를 정계에서 밀어내버렸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효종 시기로 넘어가게 되면 북벌, 키워드 북벌이 됩니다. 그래서 서인 쪽에서는 북벌 지지하고요. 남인 쪽에서는 반대를 해요. 아주 근데 격렬하다기보다는 이 어떤 그 쟁점이 되는 거, 격렬한 쟁점이 되는 것은 예송과 환국이에요. 여러분 여기 좀 포커스 맞추세요. 자, 예송입니다. 첫 번째. 효종이 처음에 사망하는 거 1차 예송, 효종의 비가 사망하는 거 2차 예송. 왕이 계승에 대한 정통성 문제와 자의대비의 상복 착용에 대한 기간을 가지고 남인과 서인 간에 이런 이제 예법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다. 자, 1차 예송. 여러분이 1차 예송에서 누가 이겼다고요? 처음에 주도권 누가 잡는다? 서인이 잡습니다. 처음에 서인이 잡아요. 송시열 기억을 하시는데요. 서인을 이끄는 우두머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서인의 영수 송시열. 주자가래에 따라서 왕과 사대부는 같은 예법을 따라야 한다. 사대부의 예법을 적용시킨 거죠. 신권 강화론. 그래서 요 1년설이 처음에는 채택이 되고요. 남인 쪽에서는 이제 3년설. 자, 그 다음에 2차 예송. 효종의 비가 사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의대비의 상복 문제 또 한 번 불거지게 됐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누가 채택된다? 남인이 채택된다. 그래서 왕권 강화론. 그러나 역시 보시면 결과만 놓고 보게 되면요. 몇 년설이 채택됐다 이렇게 만약에 이제 선지로 나올 거예요. 그럼 다 보시면 다 몇 년설? 다 1년설이에요. 첫 번째 1차 예송도 1년설, 2차 예송도 1년설. 자, 결과 그래서 남인이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숙종 시기로 들어왔을 때 초반에 권력을 쥐고 있었던 세력이 어느 세력이에요? 남인이죠. 그러니까 남인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남인이 굉장히 기고만장하죠. 정계를 꽉 쥐고 있으니 근데 이 숙종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건은요, 이 처음에 벌어지는 이 환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첫 번째 사건은 굉장히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름하여 이제 허적의 기름천막 사건인데요. 이 허적이라고 하는 인물이 자기 이제 개인 집안의 행사를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그 유화, 기름천막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이렇게 뭐 체육대회나 이런 거 하면 운동장에 이렇게 햇볕을 가려주는 그런 기름천막이죠. 근데 이제 그런 기름천막을 왕실의 어떤 아주 중요한 행사에 쓰는 기름천막을 자기 개인의 가정의 집안의 행사에 그걸 가져가서 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원래 숙종은 때마침 비가 와서 그거를 허적에게 좀 보내줘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던 참이었어요. 근데 딱 얘기를 들으니 이미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이 허적이. 굉장히 사실은 이 어떤 하나의 사건을 보게 되면 되게 사소한 듯 하지만 사실은 이 남인 쪽의 세력이 어떤 왕의 어떤 권위와 위엄을 조금은 무시하면서까지 굉장히 이렇게 권한을 꽉 쥐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사건은 이제 이걸로 시작돼서 당시 그 허견, 맞아요. 이제 서자예요. 이 허적의 서자였던 허견이 영모 사건에 이렇게 연루가 되면서 완전히 이제 이 남인은 정계에서 축출이 되게 됩니다. 남인들이 대거 축출이 되고요. 서인으로 판이 바뀌어요. 이게 바로 경신왕국이에요. 그래서 경신왕국 주도권 누가 갖는다? 서인이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굉장히 이제 띄워주느냐? 송시열을 굉장히 띄워주게 돼요. 자, 그러면 요때 이제 다시 서인이 주도권을 잡는다. 그러면 누가 기고만장해진다? 서인이 기고만장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판이 또 한 번 바뀐다. 무슨 왕국으로? 기사환국으로 판이 바뀌어요. 그럼 판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서인 주도권을 잃고요. 누구한테 간다? 남인에게로 주도권이 간다. 자, 이 남인에게로 주도권이 가는 상황은요.
숙종의 여인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숙종에게는 사랑하는 여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숙종의 왕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왕후들 중에서도 3명의 왕후들 중에서도 중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인현왕후가 있었죠. 그런데 숙종의 가장 큰 고민은 뭐였냐면 저 인현왕후가 왕자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지 못해서 결국에는 장옥정을 드리게 됩니다. 이 장옥정이 이제 나중에 그 희빈으로 들어오게 되죠.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장희빈이 됩니다. 장희빈. 이들의 이제 가족의 어떤 정치적 색깔이 달랐어요. 인현왕후는 서인, 그다음에 장희빈은 남인이죠. 그래서 이제 이 숙종의 여인들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어느 날 이제 숙종이 인현왕후의 처소에 들어가게 되면 다음날 아침에 서인들의 신료들의 어깨가 뽕이 이렇게 막 이만큼씩 올라가고요. 내가 오늘은 장희빈의 처소에 들겠다라고 하면 다음날 아침에 조정에 나가면 남인들의 어깨가 막 이만큼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상황과 어떤 이런 궁중에서 일어나는 여인들하고의 어떤 저런 관계들을 뗄래야 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게 같이 이제 맞물리게 돼요. 자, 그런데 아들이 없었던 인현왕후 장희빈에게 왕자가 생기게 됩니다. 아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때 이제 너무 이제 이 숙종이 굉장히 많이 기뻐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숙종이 희빈장 씨의 아들을 세자로다가 책봉하고자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왕위 승계를 이을자로 책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자로 정한다라고 하는 건데 원자로 정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거 누가 반대하겠어요? 이 서인 쪽에서 굉장히 큰 반대를 하게 됩니다. 특히 누가? 그 전에 이제 판을 뒤집어줘서 서인 쪽을 막 키워줬잖아요. 이 송시열이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하게 돼요. 아직 숙종과 인현왕후 20대밖에 안 됐고 충분히 또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 원자 정화하는 거 너무 빠르지 않냐 이러면서 굉장히 반대를 하게 돼요. 그러자 여기에 이제 화가 난 숙종이 송시열을 비롯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저 송시열은 서인의 완전히 이렇게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굉장한 그 핵심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이 송시열이 결국에는 정계에 축출되고 사살을 당하게 됩니다. 서인이 처형, 축출되고요. 남인이 권력을 장악하게 돼요. 그래서 남인이 판이 완전히 바뀐 거죠. 기사왕국. 그래서 결국 인현왕후는 폐위가 되고요. 희빈장 씨가 왕비로서 책봉이 되게 됩니다. 자, 요게 기사왕국이다. 자, 그런데 황국 한 번 더 남았죠. 갑술환국이에요. 갑술환국. 다시 주도권 누구한테로 간다? 다시 이 주도권이 바뀌죠. 누구한테로? 서인에게로 주도권이 바뀌어요. 여인의 이야기가 한 명 더 남았습니다. 자, 여기에 누가 들어오느냐? 숙빈 최 씨가 들어오게 됩니다. 숙빈 최 씨. 저 숙빈 최 씨를 또 숙종이 엄청나게 총애를 했다라고 해요. 장희빈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저거를 이제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숙빈 최 씨를 독살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도가 알려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쪽 다시 이제 남인 쪽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돼요. 이쪽 숙빈 최 씨 또 서인 쪽의 입지가 강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장희빈은 왕비가 됐잖아요. 중전이 됐는데 다시 희빈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이 마지막 갑술왕국을 통해서 희빈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현왕후가 다시 복위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어떤 과정 속에서 갑술환국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서인이 재집권하게 된 다음에 전국이 소론과 노론이 전국을 주도한다라고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주도권 누가 갖는다? 이 서인이 주도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분파가 되는 것은 주도권을 갖는 쪽에서 처벌을 하려고 하는 또는 배제된 당파를 바라보면서 나뉜다. 그럼 이 서인은요, 남인에 대한 이제 축출되는 이 남인을 보면서 저기를 강경하게 처벌할 것이냐, 온건하게 처벌할 것이냐를 가지고 나뉘는 거예요. 마지막은 아니에요. 자, 보시면 우리 요게 영조 때 가게 되면은 시파, 벽파 요게 한 번 더 나뉘어지긴 하는데 자, 보실게요. 요 서인이 요렇게 이 서인이 주도권을 가졌을 때 남인을 바라보면서 나뉘게 되는 거예요. 남인에 대한 처벌 문제를 보고. 그래서 노론과 강경파, 소론파
이렇게 나뉘어지게 돼요. 요게 다시 서인이 주도권을 가지게 되면서 더 노론과 소론에 대한 어떤 이 분파는 더 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인 중에서도 노론의 영수가 바로 송시열이었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요 당시에 경신왕국, 기사왕국을 통해서 서인 세력이 또 한 번 축출되지만 다시 주도권을 잡게 된다. 그래서 이때 소론과 노론에 대한 어떤 분쟁은 더욱더 극심해지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파가 됐다가 이 시기에 와서 더욱더 극심해지더라. 자, 이게 마지막 갑술왕국입니다. 주도권 어디서 갖는다? 서인이 마지막으로 갖게 됐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럼 이제 한국의 결과 교재상 좀 정리해보면 변질됐다는 거예요. 상호 공존하고 인정하는 이의체제가 변질되고요. 환국을 통해서 너무 이 한쪽의 당이 세력을 지게 되면 나머지 한쪽 당이 너무 배제되는 식으로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너무 편당적 조처다. 편당적 조처 또는 일당 전제화가 됐다, 뭐 이런 표현을 쓰죠. 편당적 또는 일당 전제화. 자, 그 다음에 왕이 황국을 주도하게 되면서 외척이나 종실 등의 왕과 직결된 이런 상황들이 또 비중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하는 거고, 이후에 또 서인이 다시 한번 강경파였던 노론과 또 온건파, 처벌 문제를 둔 온건파 이렇게 소론으로 또 다시 분열되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이 붕당을 원래는 누르려고 국왕을 중심으로 해서 환국이라고 하는 걸 실시해서 원래는 누르려고 했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엔 실패했다는 이야기죠. 결국 그 과제가 우리가 이제 다음 때 왕인 영조하고 또 그 정조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격화됩니다. 노론과 소론의 대립이 격화가 돼요. 자, 그런데 이후에 누가 즉위를 하게 되냐면요. 우리가 자 보시면 그 원자 정오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장희빈, 남인.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태어나는 그 왕자가 바로 누구냐면 훗날 경종이 됩니다. 그래서 숙, 경, 그 다음에 왕이 누구냐면 영이죠. 영조. 숙종, 경종, 영조, 그 다음에 여기에 사도세자가 아들로, 근데 비운의 아들이죠. 그 다음에 정조,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경종이 이제 왕위에 올랐어요. 근데 이렇게 올랐는데, 이 시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 경종이 왕위에 올랐으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무 병약하고 이 경종이 그래서 병세가 너무 악화되고 그래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많이 좋지 않았다 그래요. 이 경종이 어머니가 또 사사당하는 또 장면을 또 지켜봤잖아요. 이 경종이 어머니가 이제 사약 먹고 막 이런 과정. 그래서 이 어머니는 훗날 뭐 이후에 다시 이제 빈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다시 이제 뭐 빈으로서의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인현왕후를 또 주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또 사사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또 이야기가 퍼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사약을 맞고 죽게 돼요. 이 장희빈이. 그런데 그 아들이 바로 이제 그런 광경을 지켜보면서 왕위에 올랐지만 여전히 어떤 붕당의 소용돌이 속에서 올라와 있었다는 거, 이 경종이. 근데 너무 병약하고 또 병세가 너무 지속이 되니 빨리 다음 왕을 결정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를 다음 왕으로 올려야 되느냐? 바로 이 숙빈채 씨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에요. 얘가 누구냐면 이제 우리가 연인공을 올려라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얘가 바로 영조입니다. 영조예요. 그래서 이 경종과 영종의 사이는 장희빈의 아들과 숙빈채 씨 아들, 배다른 형제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 시기 때 자꾸 아직 경종이 살아있는데 연인공의 세제책봉, 세자책봉이 아니라 세제책봉이에요. 형제책봉 문제와 이런 것들이 이제 대두가 되면서 이 경종을 지지하고 있는 이 소론 쪽에서 노론을 대대적으로 숙청한 사건이 일어나니 그게 바로 신임사화입니다. 소론 쪽에서 노론을 숙청하는 사건이 신임사화예요. 자, 그런데 그 이후의 상황은 결국 경종은 얼마 안 있다가 병세가 악화되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종 악화되고 나서 영조가 즉위를 하게 되면서 이 노론 쪽에서 이 영조를 올리게 되는, 그래서 다시 노론이 주도권을 쥐게 되면서 아직은 또 이 영조도 즉위 초부터 이 소론의 강경파 세력들부터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밑줄은 논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라고 했는데 예주에서 선왕의 국상에 대해 아래입니다. 선왕께서 차남으로 왕위에 오르시어 자위 대비의 복상 기간에 대한 논쟁이 불거졌다. 자, 예속 논쟁이죠. 예속 논쟁이에요. 차남이어서 사망 후에 예속 논쟁. 자, 1차 해석 있고 2차 해석 있죠. 기억 보시면 남인과 서인 간에 발생한 전례 문제이다.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북인 동인 얘기는 안 나옵니다. 맞는 이야기죠. 니은 북인 세력 나오면 안 된다. 디귿 송시열이 주작 아래에 따라서 기년설을 주장하였다. 그렇죠. 주작 예의범절 서인이죠. 송시열. 서인 쪽에서는 신권강화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년설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맞는 내용이죠. 외척 세력인 대윤이니 윤희민이 소윤, 윤원영이니 대윤과 소윤 간의 대립으로 일어났다. 이거는 을사사화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밑줄은 이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요. 제시된 자료는 이 왕이 동생인 명왕공주에게 보낸 한글 편지입니다. 그의 재위 시기에는 경신, 한국 등 여러 차례 환국이 발생을 했습니다. 환국, 누구 때죠? 숙종 시기 때요. 자, 1번. 나선 정벌의 조총부대가 파견이 되었다. 러시아 정벌하는데 우리가 원래 북벌하려고 만들었던 거 보냈다고 했잖아요. 효종이죠. 자, 2번. 청과의 경계를 정한 백두산 정계비가 세워졌다. 정답 2번입니다. 그래서 이 숙종 시기 때요. 영토에 대한 문제를 좀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업적을 남겨요. 첫 번째가 독도 문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백두산 정계비 문제입니다. 숙종이고요. 자, 3번. 초계문 신제가 시행이 되었다. 자, 요거는 정조입니다. 우리가 배울 거고요. 자, 4번 신해통공. 요것도 정조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자, 붕당 정치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해서 탕평비가 건립이 되었다. 영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요. 붕당 정치의 전개와 변질의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해당되는 내용의 좀 복습 과정이고요. 이 부분 여러분 한 번 정리를 좀 명확하게 하시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쉽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단순하게 체크하시면서 문제 풀어보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